사실은 뭐 당선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좀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어깨가 매우 무겁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총선 패배,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어찌됐건 소수 야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좀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당으로서 하는 또 다른 책임감으로 좀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좀 저희가 하나로 뭉쳐서 좀 단합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당이 지금 개혁이랑 변화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보협이 좀 앞장서서 앞으로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라던가 그런 데까지 좀 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핵소고지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 전장 속에서 무기 한 자도 없이 혼자서 이제 75명의 동료들을 업고 직접 나르면서 그 목숨을 구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꼭 적과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내 동료들을 구하는 것이 전쟁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야당으로서 우리 부자진들이 국보협의 회원들이 상임위장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처절하게 여당에 맞서서 싸울 때 제가 그 동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선 패배나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저희 당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왜 우리 당은 인재를 키우지 못하냐? 왜 우리 당에서는 신선한 인물이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 보좌진만큼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준비된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기일수록 우리 보좌진들이 당을 좀 중추적으로 이끌고 변화와 개혁에 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대한정당,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야당이 된 만큼 사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일 때는 이제 정부의 서포트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야당일 때는 이제 정무, 정책, 전략, 홍보 모든 걸 사실은 보좌진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야당에는 이 보좌진들이 소중한 인재이자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좌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렇게 어떻게 지위가 격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무자도 해봤고 또 대변인으로서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도 봤기 때문에 이런 실무자들이 같이 그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살린다면 우리 보좌진들을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보좌진들의 노력이 좀 존중받고 대내적으로 지위가 보장받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각종 임명직 당직자의 보좌진들이 좀 임명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요. 아울러서 뭐 상급 보좌관 신설,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호봉 인상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제 직업인으로서 저희 어떤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또 좋은 인재를 더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나중엔 더 좋은 의정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량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경력이 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여러 기업들이 요즘은 인재를 많이 양성한다고 인재에 대한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 국회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좀 인색한 편이에요. 물론 국민들 보기에는 뭐 국회가 맨날 싸우는 곳이고 왜 이렇게 뭐 많이 뭐 다투기만 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좌진들은 또 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그 삶에서 나은 대우를 받고 그 대우가 또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민보협의 카운터 파트너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좌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협의회라는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가야 할 동지적 관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보협 회장님은 제가 안 그래도 행사장에서 한 2번 만나 뵀는데요. 당으로서는 경쟁 관계일 수 있지만 결국 국회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가치를 지향하는 곳이고 지금 뭐 의원님들끼리 뭐 또 야당과 여당은 격렬하게 싸우지만 적어도 보좌진들끼리 먼저 협력을 하고 좀 대화와 타협이 된다면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그 단초를 오히려 보좌진 협의회들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운영진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자주 만나 뵙고 보좌진 권익 향상이나 복리후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특히 이제 법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거대 여당에서 의석수가 있는 여당에서 도움이 없이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설득하고 저희 보좌진 모두를 위한 것들은 같이 공동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선된 뒤에 말씀드린 게 임기가 1년인데 앞으로의 1년은 저의 시간이 아닌 보좌진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당으로만 보면 당연히 참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보좌진 분들이 큰 힘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 스스로 자각하시고, 사명감도 가지시고, 또 자긍심도 가지시고, 저희가 이 당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길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고, 제가 헌신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꼭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보좌진 포함 모든 국회 보좌진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게 겉으로 보기엔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시지만, 저희 보좌진들이 서포트가 없다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조직이기도 하고, 저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서 입법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중심축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국민을 보고, 그리고 단순히 여당과 야당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에, 그리고 그런 활동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거대 여당의 보좌진들이 있다 보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고요.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서 정책이나 법안으로는 저희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 사실은 다 한 명의 생활인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격돌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좀 분열한다지만, 보좌진들끼리는 적어도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앞방이나 옆방에 있는 다른 당 보좌진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대립 관계를 떠나서 좀 아쉬운 부분, 어떻게 보면 국회의 낭만이 사라졌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 권익 향상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아주고, 또 이게 사실 역지사지라고 언제든 또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인으로서 한 명의 또 가장으로서 서로 좀 의지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보좌진이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업무적인 거는 각 방마다 상황이 다 틀리고요. 각 급수마다 아니면 각 직책마다 또 부여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후배라고, 후배 보좌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밑에 있는 밑에 비서관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나이 많은 형, 오빠로서 조언을 한다면, 너무 국회 안에 갇히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도 있다 보니까 이 국회 안에 갇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도 항상 기자, 아니면 우리 당원들, 아니면 동료 보좌진, 아니면 국회의원.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삶과 일이 적절히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저녁 자리도 여기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휴일에도 이제 출근을 자주 하게 되니까 출근하면 또 국회 사람들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민심과 동떨어지기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일과 삶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서로 거리를 좀 떨어뜨리고서 바라봐야지, 내 일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그 두 개를 또 오래도록 롱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바쁘겠지만 사실 퇴근 후에는 좀 문화생활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밈도 찾아보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 못하지만 젊은 후배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즐기면서, 그런 삶에서 느꼈던 기쁨이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들을 오히려 또 갖고 와서 여기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의정활동에 녹인다면,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의원님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되게 많이 채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는,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300개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개 의원실이 있듯이. 그래서 각 방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각 방마다 들어가는 방법이 또 다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20년 전에 처음 인턴 비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다양한 단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 무작정 그냥 대학생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학교 안 가도 된다고. 4학년 때였는데,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중간중간 배려해 주셔서 학교는 좀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년은. 근데 지금은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이게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제가 맨날 우리에 떠 있는 오리의 비유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밑에서는 발은 계속 헤엄치고 있잖아요. 사실 보좌진은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게 또 한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에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짐도 가끔은 날라야 되고, 급하게 행사 있으면 막 서류 들고 빨리 뛰어도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각오를 일단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저 때만 해도 홍보라는 부분이 크게 각광을 받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도 없었고, SNS가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워낙 그 부분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홍보 능력, SNS 활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그러니까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들어오는 인턴이나 아니면은 막내 비서관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젊은 감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무엇을 원해?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들어오면
거꾸로 그분들은 이 국회라는 걸 갖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해서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좀 신선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청년들은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낼 수 있는 루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창의력을 좀 갖추시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하고도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언론 대응을 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찮게 각종 선거 때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그런 언론 대응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국회 뭐 정무도 있고 정책도 있고 홍보도 있고 근데 공보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부 기자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돼봐야겠다라는 꿈을 한때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한때 가졌어서 그래서 다만 이제 실무자가 대변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같이 할 수 있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 아닌 유리천장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당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청년 부대변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청년 부대변인 공개 모집이 있어서, 자격 제한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자격 제한이 없다는데, 우리가 스스로 실무자라고 자격을 제한 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받으면서 도전을 했고, 청년 부대변인 하면서 나름 인정을 받아서 부대변인, 그 다음에 상근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나중에 대변인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루트를 밟았고요. 이게 따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손을 드는 사람에게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한번 해봐라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먼저 갖다 주지 않으니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의 제한을 주지 마시고 먼저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변인을 할 때 저는 그냥 대변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대변인 업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프롬배틀 나갈 때 했던 얘기인데 좋은 대변인은 정치면보다 사회면을 많이 보는 대변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 홈페이지 가서 이름을 치면 쓴 논평의 개수가 나오는데 제 논평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대변인만 하셨지만 저는 부대변인부터 쫙쫙 올라갔으니까 시기도 오래 거쳤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남들 공격하는 논평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 따뜻한 논평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좀 미담이 있을 때 그런 걸 격려하는 논평들 그런 걸 좀 많이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저는 좀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하면서 좀 힘든 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논평이라는 게 좋은 언어들은 아니에요. 다 사실 남들을 공격하는 언어가 주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퇴하라, 각성하라, 반성하라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좀 좋은 말들만 쓰고 싶은데 그런 부정적 언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사실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은 글들 썼을 때 그걸 잘 봤다고 해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논평을 다 언론인들만 보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이 와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직능단체면은 자기들은 소외되는 직군인 줄 알았는데 당에서 이런 논평을 써서 너무 고맙다라고 연락이 온 적도 있고 그럴 때는 좀 뿌듯하게 느끼면서 그냥 그 보람으로 사실 대변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